충격. 나의 쓸모가 다했다고. CJ그룹을 둘러싼 목숨을 건 암투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쓸모를 다한 이응이응이응의 숨막히는 운명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지는 병원 복도의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지은호의 살결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은 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며 불규칙하게 깜빡거렸고 그 빛은 지은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거두기를 반복했는데요. 지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안에서 온갖 기계장치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위에는 수많은 전극이 붙어 있었고 옆에 놓인 모니터는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뾰족한 곡선으로 그려내고 있었는데요. 그 곡선이 한 번씩 아래로 툭 떨어질 때마다 지은호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손바닥을 손톱이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배, 제발.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고 차가운 유리창에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하얗게 서렸다가 이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성희의 딸 한유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던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떨고 있던 그녀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눈빛.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감긴 눈꺼풀 뒤에 갇혀 있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심장 이식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메어주었던 목도리를 풀러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직 그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녀는 그 목도리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는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25년 전 그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오르는 타이어 냄새, 매캐한 연기, 그리고 차가운 빗물 냄새. 그 모든 감각이 지금 이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듯 압박했는데요.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복도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자신이 고성희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아버지를 따라 차에 타지 않았더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들이 지은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지혁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 이지혁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속을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는데 멀리서 수면 위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지은호가 울고 있었는데요. 지혁 오빠, 나 무서워. 불길이 너무 뜨거워. 이지혁의 몸이 전기 충격에 의해 허공으로 솟구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성희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무표정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유라야. 이지혁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사이네. 지은호의 눈물은 이제 서류 전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CJ그룹 본가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지은호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법적으로 죽이고 CJ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을 때의 그 서늘한 결의가 지금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화장대 위에 놓인 지은호의 진짜 생존 기록이 담긴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유라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지은호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5점을 남긴 실패자이자 이제는 아들 한우진을 살리기 위한 도구, 그리고 CJ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었죠. 고성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은호와 그녀의 친부, 그리고 젊은 시절의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라이터를 켜 사진 속 남편의 얼굴부터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사진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마치 25년 전의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듯 했는데요. 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진 파편들을 보며 고성이는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사랑? 그건 힘이 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나를 지탱하는 건 오직 이 성벽 같은 CJ 그룹뿐이지.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진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성이가 내던졌던 지은호의 사망신고 조작 서류를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요. 고성애, 내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25년을 속여. 박진석의 포효는 방 안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토록 거대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 씨,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우진이가 듣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신고했기에 당신이 CJ의 안주인으로 날 당당히 세울 수 있었다는 걸. 그 평온한 반응에 박진석은 더욱 미칠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고성이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잡아요.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대신 내일 아침 CJ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거고 당신이 평생을 바친 이 회사는 공중분해될 거야. 당신은 정의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 제국을 선택할래? 그 고성이의 제안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힘없이 떨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는 결국 고성이가 쳐놓은 거미줄에 함께 걸려든 공범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지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지혁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형이 남긴 마지막 과업인 고성이의 비리 폭로를 완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옆에는 박영나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함께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자신이 그린 웹툰의 마지막 화콘티를 수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고성이가 25년 전 저지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종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커피 냄새와 기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수만 줄의 데이터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는데요. 실장님 찾았어요. 엄마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CJ그룹의 지분을 몰래 사들인 정황이에요.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라 이건 아예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는 계획이었어요. 박영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지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고성이가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경영권 찬탈 계획이 데이터로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단순히 지은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지은호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차명 주식을 사들여 박진석 회장을 축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고성이는 지은호 누나를 단순히 숨긴 게 아니라 자신의 방패로 쓴 거야. 형을 살릴 심장만 구하면 고성이는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USB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그의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보안팀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고성이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전략기획실의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실장, 회장님의 긴급 명령이다. 지금 즉시 모든 데이터 서버를 차단하고 작업 중인 자료를 제출해. 보안팀장의 고압적인 태도에 이지환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지환은 이미 이들이 고성이의 사주를 받은 가짜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지환은 단숨에 팀장의 팔을 꺾으며 제압했고 박영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영나 씨, USB 들고 당장 나가요. 지하 주차장 3번 기둥 뒤에 차 대놨어요. 여긴 내가 막을게요. 박영나는 눈물을 머금고 전략기획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로비에서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모습으로 서 있는 고성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성이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눈에는 오직 그 잔인한 미소만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다가와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요. 그 손길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독사가 먹잇감을 어루만지는 듯한 오싹함을 주었습니다.
유라야, 이지혁 씨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면서. 안타까워서 어쩌니. 그 건실하던 청년이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여긴 당신 같은 괴물이 올 곳이 아니야. 당신이 흘린 피로 세운 그 CJ라는 성으로 돌아가. 지은호의 일갈에도 고성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지혁을 살려줄 수 있다면 어떡할래? 지금 당장 수술 가능한 심장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면? 그 말에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변 포기각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였습니다. 이 서류에 지장 찍고 다시 한유라로 돌아와. 그리고 이지혁과는 영원히 남이 되는 거야. 그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옆에 없어야 그가 살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수술을 승인해주지. 지은호는 서류와 고성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지만 그것은 다시는 지은호로 살 수 없으며 사랑하는 남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로비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지은호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환자들의 웅성거림조차 지은호에게는 비난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만년필을 꺼내 지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선택해. 너의 자존심이니 아니면 저 남자의 생명이니? 지은호의 손이 떨리며 종이 위로 만년필촉이 닿았습니다. 잉크가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지은호의 멍든 가슴처럼 보였습니다. 1999년 사고 현장, 뒤집힌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부르던 어린 지은호의 목소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지혁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고성희의 위협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날의 비겁함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지혁의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마주 섰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칠 거야? 어린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현재의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은호 씨를 지킬 거야. 내 심장이 멈추더라도 그 손은 놓지 않을 거야. 이지혁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현실의 심박 모니터에 강렬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B-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쇼크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에피네프린 일엠기 투여.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몰아쉬며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선 고성희의 수하들이 구두 소리를 울리며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이지환이 말한 3번 기둥 뒤의 차량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영나 아가씨, 사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물건 내놓으시고 같이 가시죠. 건장한 사내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박영란은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싫어. 이건 언니랑 지혁 오빠를 살릴 유일한 증거야. 당신들도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 박영란은 사내들 사이에 좁은 틈을 발견하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옆에 있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녀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위로 향했습니다. 1층, 2층. 다리는 후들거렸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참을 돌 때마다 그녀는 과거 고성희에게 뺨을 맞으며 넌 그냥 인형처럼 살면 되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난 인형이 아니야. 난 사람이고 내 가족을 지킬 거야. 박영란은 5층 비상구 근처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방 안에 USB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병원 내부의 인력까지 동원해 그녀를 포위한 것이었는데요. 박영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비상계단 옆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올 테면 와봐. 나도 이제 예전의 겁쟁이 박영나가 아니니까. 박영란은 소화기 안전핀을 뽑으며 로비로 연결된 문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달려나갔습니다. 박영나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나타난 순간 병원 로비는 하얀 연모에 휩싸인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지은호의 손에서 떨어진 만년필이 바닥을 뒹굴었고 고성희가 내민 신변 포기각서는 하얀 가루에 덮여 그 흉측한 본 모습을 감췄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박영나와 지은호를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영나야, 내가 지금 가져온 그 USB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건 판도라의 상자야. 그걸 여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텐데.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기이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수사관들과 함께 들이닥쳐 고성이의 팔을 붙잡았을 때도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박성재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는데요. 성재야, 내 아버지가 25년 동안 왜 나를 내치지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내가 괴물이라서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만든 괴물의 먹이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지.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를 응시했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야. 수술은 받게 해줄게. 하지만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뛰게 될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될 때 넌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고성이가 연행된 후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나가 건넨 USB를 꽉 쥐었지만 고성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될 때 지은호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지혁을 살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고성이가 사라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병원 이사회는 고성이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수술팀 가동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피가 맺히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CJ그룹의 법무팀장도 고성이의 수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이자 박진석 회장의 숨겨진 그림자로 불리는 남궁 변호사였습니다. 남궁 변호사는 지은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성모병원의 의료법인 지분 51%를 회장님 개인 명의로 인수하셨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모든 결정권은 회장님께 있습니다. 수술 시작하십시오. 지은호는 박진석 회장의 개입에 안도하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왜 25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일까? 그리고 왜 고성이를 직접 내치지 않고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일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실린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침대를 따라가며 이지혁의 창백한 얼굴을 만졌습니다. 선배, 들려요? 회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지혁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의료진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이식하려는 기술자들처럼 보였는데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전조를 알렸습니다. 수술실 안은 기계적인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박사를 비롯한 수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이 비밀리에 보냈다는 심장 케이스가 수술대 위에 놓였습니다. 케이스에는 기증자의 이름 대신 일련 번호만이 적혀 있었는데요. 강 박사는 케이스를 열기 전 잠시 주춤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심장을 이식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헤드셋 너머로 박진석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내. 그게 이지혁이 해야 할 역할이야. 그 심장은 이지혁의 몸 안에서 완벽한 감옥이 될 테니까. 강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심장을 꺼냈습니다. 심장은 기이할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내뿜으며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보였는데요. 심장 이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혁의 뇌파 모니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어야 할 뇌의 기억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것이죠. 이지혁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낯선 기억들이 파편처럼 쏟아졌습니다. 1999년의 사고 현장, 하지만 지은호의 시점이 아닌 누군가 제3자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시점의 기억들.
이 지역의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이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집념과 원한이 응축된 데이터박스와 같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박성재와 고성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었음에도 고성희의 기백은 전혀 꺾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녀는 박성재를 가련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버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지은호와 이지혁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믿는 거니?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25년 전 사건, 비자금, 신분 세탁. 당신은 평생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고성희는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성재야, 이지혁에게 이식된 그 심장. 사실은 기증자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까? 그 심장은 25년 전 내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하지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했던 사람의 자식 거야. 박진석은 그 심장을 이지혁에게 이식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동시에 이지혁을 자신의 영원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거야.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습니다. 박성재의 부인에도 고성희는 계속했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뜨면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이지혁이 아닐 거야. 그 심장에 담긴 원한이 이지혁의 영혼을 잠식할 테니까. 성재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CJ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 심장이 대답해 줄 거야. 고성희는 간수의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박성재를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려한 날들. 아니, 이제 피비린내 나는 밤들이 시작될 거야. 이지혁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 회복실로 옮겨진 그의 곁에는 지은호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다정함이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차가운 유리구슬처럼 무기질적이었고 초점은 허공의 한 점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박동이 아니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지혁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이지혁의 것이었지만 억양과 분위기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목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선배,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지은호가 반가움에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지은호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마치 증오스러운 원수의 딸을 보는 듯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독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곧바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찰나에 보인 그 눈빛은 지은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남궁 변호사로부터 수술경과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이지혁의 상태는 어떠나? 남궁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다만 예상대로 인격의 혼란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장에 내장된 메모리가 뇌파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지혁은 이제 고성희를 몰락시킨 영웅으로 추앙받겠지. 대중은 그를 응원할 거고 그는 자연스럽게 지은호와 함께 CJ그룹의 핵심으로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가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 심장은 그를 극심한 고통과 환각 속으로 몰아넣겠지. 이지혁은 내가 만든 최고의 인체 담보가 된 거야. 박진석은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이지혁의 병실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며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지혁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모습. 박진석은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희는 너무 1차원적이었어. 진짜 사육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족쇄로 하는 법이지. 지은호, 넌 평생 이지혁을 살렸다는 부채감 속에서
내 인형으로 살게 될 거다. 서울 근교의 한 폐쇄된 항구. 고성이가 체포된 후 흩어졌던 그녀의 조직원들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인물은 실루엣만 보였지만 그의 손목에는 CJ그룹의 초기 로고가 새겨진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쓸모를 다했어. 박진석이 이지혁에게 심장을 이식했다는 건 드디어 프로젝트 H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그는 고개를 들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25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지은호의 친부 지명훈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내 딸이 CJ의 주인이 되는 날, 이 화려한 지옥은 완성될 거다. 장면은 다시 병실로 전환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잠든 사이 병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가슴에 난 수술 흉터를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흉터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대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로 비치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웃고 있는 고성애,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주를 쥐고 있는 박진석. 이지혁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심장이 말해줘. 이제 아무도 믿지 말라고. 너조차도. 이지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하며 웅장하고 불길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깔리며 이번 회차는 마무리됩니다.